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노동경제학 3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6주 6회 동안 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6회 동안 진행을 하고 매 시간 이 요약 자료를 배부 드리는데 그 내용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자료는 우리 1기 교재와 2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와 키워드 위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모의고사가 없는데 강의 계획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자, 진도별 모의고사 그래서 4회까지는 진도를 지정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마지막 2시간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100점 모의고사를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차 시험이 좀 어려워서 합격률이 좀 낮았는데 살아남으셔가지고 2차 시험을 보게 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 우리 자료 1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자료 노동 공급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6회, 9회, 10 뭐 쭉 여태까지 나온 노동 공급 파트의 문제를 한번 다 정리를 해놨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적어도 2년에 한 번 꼴로는 나옵니다. 21회 때 거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쓱 봅니다. 21회부터. 자, 소득 여가 선택 이론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 그리고 2번 보면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그래서 열등제 문제고, 자, 3번 부의 소득세와 공적 부조. 그래서 소득 여가 문제로 50점. 22회 때 또 나옵니다. 22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여가 모형. 22회 때. 23회 때 보면 또 나오네요. 그래서 1회 때, 2회 때, 3회 때, 21, 22, 23. 소득 여가 모형이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24회 때도 마찬가지. 25회 때도 소득 여가. 26회 때 한 번 쉬고 27회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은 사실 이거는 주는 문제입니다. 이 소득 여가 모형은 대부분 내용이 비슷해서 50점 가지고 간 다음에 다른 문제 풀어보라는 문제라서 소득 여가 모형은 반드시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건. 자, 다음 페이지 28회, 29회, 30회, 31회. 최근 문제를 보면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여가 모형은. 소득 여가 모형, 노동 공급에서 소득 여가 모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고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의 의의와 결정 요인. 그래서 결정 변수. 그래서 노동공급의 의, 이거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뜻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체는 근로자, 그래서 노동공급은 근로자에 대한 내용, 그래서 노동의 양인데 주로 이제 근로시간으로 노동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자, 결정 요인을 보면, 자, 다른 직종의 임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현재 직종의 노동공급은 감소하겠네요. 자, 이 옆에 있는 회사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 회사의 노동공급은 줄어들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그리고 여가 선호. 여가를 선호하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니까 노동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증가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법 제도 정책이 유리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이러한 결정 요인들이 있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거. 노동공급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4가지 차원의 변수.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를 그냥 알아두세요. 4가지 차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쓰라는 겁니다. 4가지 차원. 노동공급의 규모 그리고 내용 4가지 차원 나오면 이거 쓰면 된다. 이건 그래프 없습니다. 자, 1, 2, 3번은 노동공급의 규모 그리고 4번은 노동공급의 내용입니다. 자, 1번 보면 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노동공급, 근로자 많아질 테니까 노동공급은 증가할 거고요. 2번 경제활동 참가율. 앞에 거 따다 쓰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인구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차이가 있으면 노동공급에는 또 차이가 있는 거. 3번 노동시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따고 쓰면 됩니다. 인구도 동일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으면 노동공급의 규모는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질은 노동공급의 내용을 결정짓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브리타로 이 정도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브리타라서. 그래서 이 내용 챙기시고, 자, 이제 소득 여가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여가 모형. 자, 노동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자, 소득 여가 모형. 여가 모형. 이걸 노동
여가 모형이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줄 수도 있고 노동 여가 모형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일해서 돈 버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요 내용이 나오면 이제 효용 극대화 나오는데, 자, 이때 임금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면, 아니면 비근로소득이 여기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얘는 대체효과는 쓰면 안되고 소득효과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 나오면 결국에는 이거 둘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 하나만 쓸 것이냐 이제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소득 여가 모형이 뭔지 일단 요거부터 봐야 되겠어요. 소득 여가 모형.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결국에는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만나는 거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게 효용 극대화예요. 효용 극대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예산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비근로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죠. 이거.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얘는 효용함수라는 식에서 이제 얘를 도출해요. 효용함수. 예산선은 시간의 제약에서 도출을 해요. 제약. 그래서 개인들이 효용함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다양하대요. 기뻐하는 게 다양한데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무차별 곡선. 근데 또 사람들마다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조금 하고. 사람들이 시간 쓰는 거를 정해놓은 걸 예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놓은 게 균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자, 로마자 1의 1번 효용함수 봅니다. 효용함수. 자, 개인의 효용함수를 소득과 여가의 함수로 본다면, 자, 소득과 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여가, 이게 효용함수예요. 개인의 기쁨은 소득과 여가로 결정이 된답니다. 두 번째, 예산제약, 다른 말로 시간제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므로 제약 조건은 총시간, 노동 혹은 여가, 이 둘로 쪼개진대요. 소득과 여가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효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에 1번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 자,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옆에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소득 그리고 여가의 조합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가령 효용은 80. 그래서 어느 점에 찍어도 얘 효용은 다 80이에요. 어느 점에 찍어도 얘 효용은 다 80입니다. 그래서 이 여가, 소득, 그리고 예산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예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예산선, 얘는 무차별 곡선.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여기서 이루어진대요. 만나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게 균형.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균형점을 보니까 이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기울기가 동일하대요. 이 균형점은 기울기가 동일해요. 기울기가 동일한 게 균형이에요.
기울기가 동일한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뭔지, 예선선의 기울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선선의 기울기가 뭔지. 자, 그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부터 한번 봅니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이라고 쓰고 소비라고 써도 됩니다. 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여기에요. 여기. 이 점, 각각의 점에서의 기울기. 각각의 점에서의 기울기. 각각의 점에서의 기울기. 이게 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각 점마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선의 기울기. 여기는 가파르죠. 여기는 가파라요. 여기는요 평평해요. 그래서 가파르다가 점점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근데 이게 가파른데요? 이렇게 말로 하면 계산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수치화합니다.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꾼 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가파라요, 평평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숫자가 크게 나오면 가파르다, 작게 나오면 평평하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수치하는 게 한계 대체율이고, 소득과 여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계 대체율은 소득과 여가.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해야 돼요. 이 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시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자, 효용함수를 줘요. 효용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하면 돼요. 소비로 미분. 마찬가지 얘는요. 효용함수는 시험 문제에서 줘요. 그럼 효용함수를 여가로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 그래서 계산 문제로 이거 한계 대체율 구하라고 하면 요것분의 요거, 소득분의 여가. 그래서 미분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요거.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1번 옆에 식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래서 무차별곡선 접선의 기울기, 이건 한계 대체율이고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기울기의 수준을 숫자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MRS는 MU 분의 MU, 소득분의 여가가 되겠습니다. 소득분의 여가.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만약에 구했어요. 한계 대체율을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자, 첫 번째 거 한계 대체율을 구했더니 5예요. 5. 자, 두 번째 걸 구했더니 0.5. 그럼 5는 얘는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숫자가 크니까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얘는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숫자가 작잖아요. 평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계산해 봤더니 그 숫자가 크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차별곡선의 특징. 자, 동그라미 1번. 자, 우하향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우하향하죠. 이렇게 내려가요. 우하향하는 형태. 그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점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은 커질 거예요. 세 번째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볼록한 형태. 자, 두 번째, 무차별곡선에 대한 일과 여가에 대한 선호. 이제 요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자, 이제 두 개인의 효용함수를 줍니다. A의 효용함수. B의 효용함수를 줘요. 효용함수. 네? MRS를 구하래요. MRS. 한계 대체율을 구하시오. 구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효용함수를 구했어요. 그때 얘는 5가 나와요. 5. 근데 얘는 0.5가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가 크게 나오고 숫자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인의 한계 대체율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근데 이거를 그리래요. 그래프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랍니다. 그럼 소득 여가. 그럼 무차별 곡선을 하나는 평평하게 그리면 되죠. 평평하게. 그리고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가파르게. 그래서 이 교차하는 지점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교차하는 지점. 이 교차하는 지점 똑같은 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은 점이에요. 똑같은 점이에요. 소득도 지금 똑같아요. 이 점에서 빨간 애나 파란 애나. 여가도 똑같아요. 빨간 애나 파란 애나. 그럼 이따 빨간 애는요. 빨간 애는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라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얘가 A가 돼요.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가파르니까. 구해봤더니 MRS가 크다면서요. 같은 조건일 때 그 기울기를 보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얘는요. 얘보다는 평평해요. 얘보다는 평평해요. 그럼 얘는 B가 되겠네요. B. 이렇게.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라.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가파르게, 하나는 평평하게 그리고 누가 뭐지 헷갈리면은 이 같은 조건에서 숫자가 큰 게 가파른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수치화한 거니까 숫자가 큰 게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무차별 곡선 1 여가에 대한 선호.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소득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답니다. 그래서 여가 선호자는 기울기가 가파름. 자, 여가 선호자는 기울기가 가파르대요. 소득 선호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누가 뭘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가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은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여가. 가파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헷갈린다. 소득이었나 여가였나. 가파른 사람이. 그럼 완전히 가파르게 그려요. 완전히 가파르게. 이렇게. 가파르죠? 가파름. 근데 얘는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변화가 없어요. 얘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여가 더 줘야 돼요. 여가 더 줘야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 가파른 사람은. 자, 평평한 사람은요. 평평한 사람은 얘는요. 여가 아무리 많이 줘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얘는요. 돈 더 줘야지 바뀌어요. 돈 더 줘야지. 그래서 얘는 소득 선호. 그래서 가파른 사람이 뭘 선호하는지 헷갈리면 극단적으로 직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균형을 볼게요. 개인의 효용극대와 조건. 개인의 효용극대와 조건. 자, 개인의 효용극대화는 여기서 이루어진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 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여선선의 기울기는 임금.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 될 텐데, 여기는 이 균형은 기울기가 동일해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하고 예선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예선선의 기울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가파라요. 예선선의 기울기도 가파라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 수치화해서 비교해 봅니다. 예선선의 기울기는요, 임금이에요. 임금.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MU 소득분의 MU 여가. 임금은요, W.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고 그래프로 그려보시오. 그래프로 그려보시오. 그래서 1번, 2번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다 그리는데요. 뭐 다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계산 문제로 나오고 두 번째로 그래프로 그려보시오.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면 이제 숫자를 줘요. 뭐 100시간 이렇게 100시간 주고 계산 문제로 균형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는 60이에요. 60 해봤더니 여기는 40만 원이에요. 요거 그려보라는 겁니다. 요거. 해봤더니 임금은 1만 원. 임금은 1만 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근로시간은요? 이만큼 40시간. 자, 나머지는요? 여가시간. 이제 요거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효용극대화는 계산 문제 먼저 풀어봐라.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한계대체율을. 미분에서 한계대체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임금은요, 줘요. 임금은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줍니다. 임금은. 결국 지금 본 이건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기가 쉽고 결국에는 요거 이 한계대체율 이제 요걸로 다 풀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계대체율을 기억하셔라 이거. 이 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이 식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자, 로마차 3번 개인의 효용극대화 조건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가장 높은 효용 달성점 2는 자, mu 분의 mu는 w 요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mu 분의 mu는 w 요 식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유보임금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유보임금과 경제활동 참가율. 자, 유보임금 이 역시도 기출된 문제예요. 이것도 유보임금 유보임금. 자, 이제 유보 노동공급에서 유보는요 마음속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음속의 임금. 사람마다 다 마음속의 임금이 다르겠죠. 얼마 주면 일할 거냐. 이게 유보임금인데 유보임금. 얘는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대체율이래요. 모서리 해에서 한계대체율. 자, 이 모서리 해라는 말은 뭐냐. 노동공급이 0. 즉 일 안 할 때 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때의 한계대체율이란 얘기예요. 일 안 하고 있을 때 한계대체율. 유보임금이 마음속의 임금이에요. 자, 얼마 받으면 너 일할래? 근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물어보는 게 무의미해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것보다 덜 줄지 더 줄지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너 얼마 주면 일할래? 예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 주면 일할래? 그게 유보임금입니다. 유보임금.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얘가 지금 놀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임금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시급 10,000원 줘도 지금 일 안 한대요. 시급 10,000원 줘도 일 안 한대요. 그래서 너 얼마 좀 일할래? 봤더니 이때 얘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기울기가. 모처럼에서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돈 더 주면 일하겠대요. 이것보다 돈 더 주면 일하겠대요. 그래서 일 안 할 때 이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대체율. 이게 유보임금입니다. 이게 유보임금.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점 봅니다. 2점. 자 2점에서
일 안 하고 있는데 이때 그때 무차별곡선도 기울기는 있거든요. 그 기울기보다 임금이 더 가파라지면 일하겠대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2번 유보임금과 노동시장의 참가율. 자, 동그라미 1번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을 경우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다면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 대체율이에요.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 대체율. 자,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자, 한계 대체율을 구하래요. 자, 유보임금을 구하랍니다. 유보임금. 유보임금을 구하래요. 유보임금은요.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 대체율이에요. 모서리 해에서의 한계 대체율. 그럼 얘도 한계 대체율이니까 이렇게 구해요. MU 소득분의 MU 여가. 자,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하는 건데, 자, 여기에 근로시간을 0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0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구해놓고 근로시간을 0으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얘도 나올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3번 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득 효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득 효과. 그래서 지금 한 것보다 얘 지금 기울기가 이건데 이것보다 돈 더 주면은 일할게요 거든요. 이것보다 돈 더 주면 일할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 더 주면 일한대요. 임금 더 주면 일할게요 에요. 근데 원래 임금 더 주면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소득 효과. 대체하고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임금이 증가하면 대체 효과로 근로시간이 늘어요. 소득 효과는요, 근로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상 임금이 올라가면 소득 효과도 존재해야 되는데, 얘 지금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어서 근로시간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임금 변화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소득 여가 모형은 자, 임금 변화냐 비근로소득 변화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변화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만 예외예요. 얘만 소득 효과 안 봐요. 왜?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소득 효과 볼 게 없어요. 얘는. 그래서 임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 봐야 되는데 이 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득 효과 안 봐도 된다 이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소득 효과 안 봐도 된다. 이건 좀 이따 대체효과 소득효과 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노는 사람은 소득효과 안 봐도 된다. 그래서 3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득효과는 우린 지금 노는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얘는 소득효과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30회 때 문제 한번 봅니다. 30회 때 문제. 30회 때 문제, 물음 2. 물음 2. 자, 소비와 여가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근로자의 효용함수가 이거래요. 이거랍니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 뭐냐? 한계 대체율. 대체율은 뭐라고요? 이거 MU 소득분의 MU 여가예요. 여가. 효용함수는요. 효용함수는 ECL. 그래서 이게 소득, 이게 여가네요. 여가. 자, MU 여가는요. 여가로 미분하면 됩니다. 여가로 미분하면 돼요. 여가로 미분하면 EC. 그 MU 소득은요. MU 소득은
소득으로 미분하면 돼요. 소득으로. 그럼 2L. 그럼 이거 두 개 나눈 게, 이거 두 개 나눈 게, 이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계 대체율. 이렇게 L분의 C. 시험 문제 보니까 L분의 C라고 시험 문제에 줬는데, 이렇게 L분의 C이다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이거 직접 구하라고 할 겁니다. 이거 직접 구하라고 할 거예요. 처음 나온 문제니까 출제자분이 착해가지고 줬는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균형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균형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랑 임금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고, 자, 아까 봤던 자, 유보임금을 구하라. 유보임금을 구하래. 유보임금. 유보임금은요, 근로시간이 0인 거거든요. 근로시간이 0. 그러면 근로시간이 0. 이게 뭐예요? 여가죠. 여가. 근로시간이 0이니까 이 여가시간 다 여기 총시간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총시간 얼마예요? 총시간은 20이에요. 20. 근로시간이 0이니까 여가시간에 20 집어넣으면 돼요. 20. 여기 20이에요. 20. 내가 가진 시간 다 놀고 있는 거예요. 20. 그럼 그때 소득은 얼마예요? 그때 소득은 놀고 있으니까 비근로소득밖에 없거든요. 비근로소득 10만원이래요. 10만원. 그럼 20분의 10 나누면 돼요. 이게 유보임금. 그러니까 다 줍니다.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이 한계 대체율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숫자들은 다 줘요. 숫자들은 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임금 변화 노동 공급 이제 보겠습니다. 임금 변화 노동 공급. 자, 우리 3페이지. 그래서 효용 극대화와 유보 임금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까지 보았는데, 이 내용은 계산 문제로 먼저 내고 그거에 준해서 그래프 그려봐라 라는 패턴으로 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임금 변화 노동 공급. 얘는 그래프,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자, 우리가 계산 문제를 통해서 효용 극대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계산 문제를 통해서 효용 극대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임금이 바뀌면은 근로시간 변할 텐데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올랐대요. 자, 임금이 올랐을 때 이 사람의 근로시간이 늘어날지 혹은 줄어들지 한번 예측을 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대요. 대체 효과하고, 자, 소득 효과.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뭘 줄여요? 여가를 줄여요.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려요. 자,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그리고 소득 효과는, 자, 임금이 올랐잖아요.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어서 정상제 여가가 늘어요. 그럼 근로시간은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대체효과가 큰지 소득효과가 큰지 시험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임금 변화에서 이 근로시간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둘 다 언급을 해줘야 돼요. 다만 아까 예외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언제? 놀고 있는 애는 이거 안 봐도 돼요. 놀고 있는 애는 뭐 좀 놀고 있어서 근로시간 줄일 게 없어요. 얘는 안 봐도 돼요. 놀고 있는 애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제 임금이 증가했으니까 소득은 여기까지 늘어날 거예요. 예산선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럼 대체 효과는 원래 선자 바뀐 거. 자, 여기 이렇게. 이게 대체 효과.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써놓은 거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여가 시간이 줄고 근로 시간이 늘었나? 맞죠? 여가 시간이, 이게 여가잖아요. 여가가 0에 가까워지니까 여가는 줄었어요. 그만큼 근로 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잘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득 효과. C.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 자, 그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 고려했을 때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예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입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그래서 결국에는 여가 줄고 근로 시간 늘었어요. 결국에는 대체 효과 따라서 간 거예요. 결국에는 대체 효과 따라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1번에 있네요. 임금 변화와 노동 시간의 증감.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FM입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가 FM이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하나 둘 나올 텐데. 자, 2번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한번 봅니다.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자, 임금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대체 효과는 근로 시간이 늘고 소득 효과는 근로 시간이 줄어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금 올라가면 근로 시간이 늘어난대요. 왜?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임금 늘어나면 근로 시간도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임금이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자, 고소득층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대요. 근로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임금이 더 올라가면 꺾인대요. 이렇게 꺾인대요. 그래서 이게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이에요.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얘도 왕왕 심심하면 나옵니다. 얘도.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은 요거. 대체효과 소득효과보다 일반적으로 큰데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 2번, 2에 동그라미 2번. 자, 일반적인 경우 임금 증가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나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고소득층은 노동 공급 시간이 감소해요.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보고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외. 자,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별 말이 없으면은 여가는 다 정상제예요. 별 말이 없으면 여가는 다 정상제입니다. 여가는 다 정상제. 시험 문제로 자,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물어봐요. 자, 여가가 열등제. 자, 임금이 상승했는데 조건을 줘요. 여가가 열등제. 자, 열등제. 자, 그럼 대체 효과는 똑같아요. 대체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여가 줄고 근로 시간 늘어요. 근데 이 소득 효과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득 효과. 자, 이 열등제가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요. 이게 열등제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요. 자, 임금이 늘었으니까 소득은 늘었을 거예요. 근데 여가가 열등제래요. 그럼 여가 소비가 줄어요. 그럼 근로 시간은 늘어요. 그럼 둘 다 늘어요. 임금이 늘어나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 시간을 늘려요. 자, 이렇게 되니 후반굴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공급 곡선이 후반굴절 안 해요. 근로시간 줄일 여지가 전혀 없어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후반굴절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자, 3에 옆에 동그라미 3 이게 결론이에요.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이 도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앞에 오시면 이게 23회 때 문제 있네요. 23회 때 14년도 괄호 1번과 2번 아주 FM적인 문제입니다. 23회 때 문제가 이게 딱 기준이에요. 자,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의 변화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대처가 큰데 대처가 소요보다 크대요. 여가는 정상제랍니다. 괄호 2번 후반굴절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나왔네요. 그래서 괄호 1번과 2번이 아주 FM적인 문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그럼 다시 뒤로 오셔서 이번에는 급여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급여세의 영향, 조세의 귀착. 자, 급여세는 아예 그냥 이거는 외우도록 합니다. 자, 급여세. 첫 번째. 자, 노동 수요 혹은 공급이 변화할 거예요. 수요 또는 공급이 변화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균형이 바뀔 거예요. 자, 급여세를 부과할 건데, 자, 기업에게 부과하면 노동 수요가 변하겠죠. 이렇게. 기업에게 부과하면 노동 수요가 변할 거예요. 근데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자한테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변하겠죠. 노동 공급이 변하겠죠. 어찌됐든 노동 수요든 노동 공급든 변하니까 이게 변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됐든 얘가 이렇게 가든 얘가 이렇게 가든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변화는 자, 임금이랑 고용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임금이랑 고용 어떻게 되니?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귀착.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탄력성이 크면 부담 덜 해요.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을 안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부담 안 해요. 세 번째가 귀착. 마지막 네 번째가 사중 손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현재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여기 2번까지. 3번, 4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3번, 4번 나올 차례입니다. 3번, 4번. 세트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한번 보죠. 자, 급여세를 부과하는데 누구한테 부과한답니까? 자, 근로자한테 부과한대요. 급여세를. 자, 근로자한테 부과한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세 부과. 급여세 부과. 자, 급여세 싫잖아요. 그러면 노동 공급이 줄어요. 노동공급이 줄 거예요. 급여세 내기 싫으니까 노동공급은 줄어들 거예요. 나 일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 낼 바에. 자, 그러면 균형이 바뀔 거예요.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급여세가 부과됩니다. 급여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 높이만큼이 급여세예요. 이 높이만큼이 급여세. 이 높이만큼이 급여세예요. 급여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임금은요. 새로운 임금은 어디? 여기에요. 새로운 고용은 어디? 여기에요. 자, 그래서 균형은 자, 임금 올라가고 고용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와, 좋아졌네. 근로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와, 좋아졌네. 임금 올라갔으니까. 근데 좋아질 게 없는 거죠. 왜? 세 번째 귀착이 있습니다. 귀착. 자, 귀착은 임금 변화분이 상대방 거예요. 변화분은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거. 그 외 나머지가 내 거예요. 그래서 임금 변화분이 상대방, 즉 임금 올라간 것만큼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 중에 기업이 인건비 올려주는 형태로 이제 기업이 부담한 거예요. 세금. 이 나머지가 내 겁니다. 전체 세금 이만큼 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이만큼 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내 거.
나머지가 내 거. 그래서 기준을 여기다 잡고 봐도 되고 여기다 잡고 봐도 됩니다. 여기다 잡고 어차피 이거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거니까 자 임금 변화분이 상대방 거 나머지가 내 거. 그래서 이게 근로자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임금 변화분 기준으로 위에 거에다 해도 되고 밑에 거 해도 됩니다. 어차피 수평으로 이거 이동한 거라서. 그래서 귀차. 임금이 올라서 좋을 줄 알았더니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용도 이제 줄은 거죠. 예. 자, 그래서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급여세의 영향, 조세의 귀차. 자, 그럼 사중손실은 원래 여기였는데 이만큼 고용이 감소했잖아요. 원래 여기였는데 이만큼 고용이 감소했어요. 그럼 위로 쭉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사중손실. 사중손실. 노동수요 급여세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노동수요 급여세 할 때. 그래서 급여세는 자 지금 시험 문제 이 균형 임금 어떻게 되고 고용 어떻게 돼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그리고 사정손실 얼마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급여세가 미치는 영향 이제 이걸로 하면 돼요. 수요 공급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소득 여가 모형인데 만약에 이게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래요. 지금 이건 노동 수요 노동 공급으로 분석했는데 자, 소득 여가 모형에서 급여세가 올랐다 혹은 급여세가 부과됐다. 자,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 얘는 임금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이 느껴요. 돈은 받긴 받았는데 세금 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하락에 따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보면 돼요. 임금 하락에 따른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한번 그려볼게요. 급여세가 부과됐는데 소득효과 모형으로 설명하시오. 대체효과 소득효과. 단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대체효과로 자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소득효과로 소득이 줄었어요. 그럼 정상적인 여가는 줄어요. 그럼 근로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다른데 대체효과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근로시간 줄어드는 걸로 결말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근데 임금이 줄었대요. 급여세 내고 나니까 내가 얻어가는 소득이 여기까지 줄었대요. 자 그럼 대체효과는 자 이게 대체효과예요. 자 여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여가가 늘어난 만큼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대체효과. 자 소득효과는 그 사이에 이게 소득효과예요. 그럼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고려했더니 결국에는 요만큼이에요. 대체효과 뜻대로 된 겁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급여세가 소득여가 모형으로 나온다. 그럼 이거 임금 하락으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자 2번 근로소득세가 인하되는 경우는요. 임금 상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임금 상승하고. 그래서 이게 노동 수요 공급으로 급여세를 분석하느냐 소득 여가 모형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를 쓸 것이냐 이 그래프를 쓸 것이냐가 달라져요. 자 이게 19회 때 우리 기출문제 앞에 잠깐 볼까요? 19회 때 문제에
2번. 2의 2번. 자, 다른 조건 일자한테 근로소득세 인하. 이게 임금 뭐라고요? 인하? 임금 상승이에요. 임금 상승. 좋아지는 거잖아요. 좋아진 거. 그러니까 이번에 뭘로 풀라고 했습니까? 큰 문제. 개인의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자,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노동 수요 공급이 아니라 소득 여가 모형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인하는 임금 상승하고 똑같다. 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오시죠. 자, 이제 복지급여, 현금보조금에다가 급여세 부과하는 거. 현금보조금에다가 급여세 부과. 자, 복지급여인데, 자, 현금보조금에 급여세 부과하는 거예요. 현금보조금에 급여세 부과. 자, 아까 소득 여가 모형은 소득 여가 모형은 결국에는 자, 임금 변화냐 비근로소득 변화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변화는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보는 거고 비근로소득은요 소득 효과만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로자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 비근로소득을 지급한대요. 500 줄게. 500 줄게. 근데 근로시간은 50%의 세율을 부과한답니다. 세금을 부과한대요. 세금 부과는 뭐랑 똑같아요? 임금 하락하고 똑같아요. 즉, 임금 하락시키고 비근로소득 더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임금 하락하고 비근로소득 더 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임금 하락했으니까 대체 효과로 근로시간은 줄어요. 소득 효과로 근로시간은 늘어요. 근데 비근로소득 줬어요. 비근로소득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 증가로 소득 효과로 근로시간은 또 줄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압도를 합니다. 압도. 이 비근로소득이 이 소득 효과를 압도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두 개 동시에 나오면 얘와 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은 줄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이게 노령연금 할 때 이제 이게 나옵니다. 노령연금 할 때. 연금할 때. 자, 받는 거 더 해드릴 텐데 세금도 더 내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자, 소득효과, 대체효과 모두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효과는 얘는 안 본 거예요. 얘는 안 본 거. 얘는 언급 안 한 거예요. 그냥. 이 대체효과와 이 소득효과 모두 근로시간을 줄일 거야. 그러니까 얘도 있긴 있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얘가 압도하니까. 꽁돈으로 주는 소득효과가 이 소득효과를 압도하니까 그냥 언급 안 해요. 언급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그냥 결론 찍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른다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얘는 근로시간 늘어나니까 모른다. 그래서 모르니까 저 그래프 안 그릴래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개 기준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무차별급제산이 원점에 오목한 형태인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불이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